시작할까요?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28기 홍성훈 지도사라고 합니다. 저희 정평경영 컨설팅 협동조합이라는 쪽에 소속이 돼 있고요. 최근에는 그 사당동에 HN 컨설팅 파트너스라는 회사랑 해서 두 군데 좀 소속이 돼 있고요. 저도 좀 주로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11월에 그 요즘 그 4차 산업혁명 전도사로 많이 활동하시는 이민아 교수님이 하시는 그 4차 산업 강사 과정을 좀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을 저희 조구재 지도사님께 좀 공유하고자 나왔습니다. 오늘 내용은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뭐 창업 얘기하는 분들은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창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업 현장에서 컨설팅도 하시고 멘토링도 하시고 하신 지도사님들이시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보시면서 우리가 창업 현장에서 우리 창업 기업가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나눠야 될지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요. 네이버에서 그런 걸 한번 분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이버가 사실은 우리나라 제일 큰 언론이잖아요. 모든 기사가 네이버를 통해서 사실은 대송출되고 있는데, 2017년에 네이버에 제일 많이 나온 기사들을 한번 분류한 통계가 있습니다. 사회문 기사가 제일 많았는데요. 매월 나왔던 그 기사들의 그 키워드를 뽑았더니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 두 분 대통령님만큼이나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와 있긴 한데요.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을 해보면 4차 산업혁명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해요. 이게 지금 그 조회를 많이 한 나라들인데 주로 대한민국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생뚱맞게 남아프리카가 2등을 했고요. 미국, 영국, 여기 색깔은 들어가 있는데 우리의 거의 5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혹자들은 4차 산업혁명이 이거 뭐 국내용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이거 검색한 것도 보면 서울, 경기 이 남쪽에는 아직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뭐 그들만의 어떤 개념이고 그들만의 컨셉이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로 그 구글에 검색하는 그 횟수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4차 산업 관련된 해외 키워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그 새로운 변화는 꼭 비단 한국에서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같이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 18세기에 이제 증기기관이 생기면서 이제 1차 산업혁명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컨베이어가 보급되고 이렇게 하면서 20세기 초반에 2차 산업혁명이 생겼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됐죠. 그때 뭐 인터넷이 막 이렇게 한참 붐을 이루면서 3차 산업혁명까지 왔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사람, 사물, 공간이 연결되는 초연결혁명, 초풍혁명. 이게 좀 잘 와닿지는 않는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은 1차에서 3차까지는 비교적 오프라인 같은 내지는 공급 주도적인 그런 성격을 보여왔는데 비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오면은 조금은 수요자 중심 이런 컨셉으로 좀 바뀐 듯한 느낌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을 검색해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마 일자리 뭐 이런 걸 거예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니 어떻게 되니, 그래서 애들 어떻게 교육할 거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고용보고서에서 직업이 사라질 거다, 생길 거다 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얘기했던 클라우드 슈박 같은 경우는 뭐 시작을 했다라고 하지만 또 제레미 레픽 같은 사람은 4차 산업은 아직 시작된 게 아니다. 그냥 3차 산업혁명이 연장되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세계적인 석학인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은 인류의 종말로 완성될까지 이게 세상이 끝나야 생기는 거, 아직 뭐 이 양반도 안 한다는 뭐 그런 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좀 모호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미국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폼이라고 그러고요.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같은 경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소사이어티 5.0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제조 2025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4차 산업혁명이 한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70만 회 정도 검색이 되니까 올라 저기 70만 개 정도 데이터가 올라와 있는데 이 디지털 트랜스포 같은 경우는 1,500만 개, 제가 숫자를 좀 적어왔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 같은 경우는 7,590만 개,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4.0이 398만 개, 소사이어티 5.0이 1,750만 개, 그다음에 제조 2015 같은 경우에 한글로 검색하면은 85만 개 정도인데 여기 한자로 넣으면은 한 150만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용어가 좀 다르긴 한데 이 비슷한 맥락의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4차 산업혁명이 됐든 인더스트리 4.0이 됐든 여하튼 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통적인 건 뭐냐면 그 변화는 그동안 현실과 가상은 따로 노는 거였거든요. 현실은 현실이고 가상은 가상이지. 그게 왜 그랬는데 그게 융합되고 있어요. 현실하고 가상하고 이게 현실인지 우리 저 하는 말로 꿈인지 생진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하고 서비스 사실은 우리 예전의 개념으로 치면 이건 별도로 놀아야 되는 거예요. 제조는 피지컬한 거고 서비스는 그 무형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같이 못 가는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합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 그래서 가상과 실제가 혼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서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주기에 있어서도 엔드 투 엔드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돌아가요.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산업을 얘기를 할 때 산업혁명이라는 걸 생산의 관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기기관이 나오고 전기가 나오고 인터넷이 나오고 이래서 뭔가 생산 쪽에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을 지나다 보니까 생산이 이제 충분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산을 이끄는 동인이 사실은 소비, 인간의 욕망에서 발전한 소비에서 어떤 한 축을 끌고 온다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동안 우리가 이 생산 관점에서 봐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소비 관점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면서 좀 더 많은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어떤 기술의 가능성 부분이 생산을 지탱해 준다라고 하면 인간의 욕망이 해당하는 그런 소비가 있고요. 그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비즈니스가 지속성을 띠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산업계를 또 새롭게 살아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을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과 욕망의 공진화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전에 우리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겪어왔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1차 산업혁명 시기에 보면 이렇게 보시면 인구 증가율만큼 GDP도 늘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생산이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생리적 욕구를 충족했기 때문에 의식주가 해결이 되니까 인구도 좀 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혁명이라고 하는 2차 산업혁명 시기, 이 시기에는 인구보다 생산이 더 증가합니다. 인구보다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면 좀 편한 걸 추구하는 그런 안정의 욕구 같은 것들이 좀 생겨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세기 후반에 3차 산업혁명 시기에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GDP는 늘어나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전의 논리대로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계속 인구도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인구는 줄고 있어요. 그리고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 인구 사이에서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회 연결 욕구, SNS로 대표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제 2차 산업혁명부터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볼 때 단순하게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같이 인간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보면 1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기계혁명으로 해서 2차 산업이 되다 보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게 되는 그런 그 메슬로우 욕구 단계에서 말하는 생존의 욕구,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단계의 진화를 이루고 나갑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 시기가 되면 전기혁명 시기가 되는데요. 세탁기 없어도 빨래 할 수 있는데 전기 세탁기는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어떤 점점 산업이 진화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정보혁명, 인터넷에 대변되는 그런 정보혁명 시기인데요. 이때 가게 되면은 이제 SNS라는 게 생겨나죠. 그래서
어떤 사회적 욕구가 좀 더 나타난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저희가 이제 지능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조금 더 그 명예 욕구나 더 그 위에 있는 자아실현 욕구 같은 쪽을 추구하기 위한 그러한 그 산업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라는 걸 바라볼 때 단순하게 기술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진화되는지를 보게 되면, 처음에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1차, 2차 산업혁명은 오프라인에서 물질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거였다라고 하면, 3차 산업혁명 이후로 올라가면서 이제 사람의 문제로 돌아오거든요. 거기에는 욕망이 깔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 산업혁명 시기를 이렇게 기계혁명의 생존 욕구를 하는 거였다라고 하면, 2차 산업혁명도 사실 아직도 오프라인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안 나왔죠, 이때까지. 그래서 이때도 역시 안정의 욕구를 추구하는 정도의 이런 혁명이었는데, 이게 인터넷이 나오면서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인터넷이 되면서 연결이 되고 서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온라인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까지 1, 2차까지는 오프라인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3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디지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했던 정보통신 ICT 산업이라는 것들, 기존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3차 산업혁명 시기로 넘어오면서 ICT 산업이 중요해집니다. 비중이 커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온라인 혁명이라고 말하는 3차 산업혁명이고, 이것은 치자면 디지털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오게 되면 기존에 이렇게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했었는데, 이제 새롭게 온라인이 다시 오프라인으로 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좀 갸우뚱하실 거예요. 우리가 O2O란 말도 많이 쓰고 했는데, 기존의 O2O라는 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하던 부분들을 온라인 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은 거꾸로 온라인에서 뭘 하던 것들이 다시 오프라인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화 되어 있는 정보들이 상당한 기술들에 의해서 아날로그화 되는 현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기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4차 산업혁명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사물 인터넷 기술이다, 뭐 전기 자율차, 무슨 뭐 인공지능이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사실은 이 개별 기술들이 어떤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이 기술들이 점점 융합돼 가고 있습니다. 융합돼 가고 있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기술들의 중점에 두 가지 정도의 큰 기술이 어떤 중심을 이루면서 서로 기술들이 서로 융합이 돼서 이쪽으로 가면은 아날로그가 되고 이쪽으로 가면 디지털의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단순한 개별 기술로 보실 것이 아니고, 어떤 기술이 산업을 통해 융합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고, 그런 4차 산업혁명이 새롭게 세상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창업 현장의 한 축인 저희들도 이 시대 흐름에 맞춰서 새로운 시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프로세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저희 케이선 쪽에서 만든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 모델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이게 따로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합쳐서라고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4단계로 설명을 드리면요. 오프라인 단계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뭐 설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IoT라 그래서 센서 같은 게 알아서 수집을 합니다. 웨어러블 컴퓨터라 그래서 뭐 IoT 같은 것들이 또 알아서 수집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가 예전 같으면 단말이라고 하는 이 오프라인에 있는 기계에 담으면 끝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게 온라인으로 올라갑니다. 소위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온라인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부터 재미나는 현상들이 생겨납니다. 예전에는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못 다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빅데이터를 쪼물락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막 분석을 해요. 막 분석을 해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나와요. 아, 이렇게 하면 좋겠네, 이렇게 하면 좋겠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오프라인 세계가 최적화가 됩니다. 오프라인에서 데이터만 있을 때는 이걸 최적화시키지 못했었는데, 이 오프라인의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보냈다가 다시 왔더니 최적화가 되는 거죠. 세계적인 그 중장비 업체죠. 그 캐터필러라고 2차 대전 때 그 사막에다가 그 중장비 보내가지고 이제 성장한 그 회사인데, 저 회사가 이런 서비스를 합니다. 그 캐터필러 이 중장비 뭐 포크레인이라고 치죠. 포크레인에다 센서를 달아놔요. 그러면 종로 3가역 옆에 있는 포크레인 왼쪽 바퀴가 이상하다, 내지는 왼쪽 바퀴에 뭐 윤활유를 친지 얼마가 다, 이런 정보들을 보내요, 온라인으로.
그럼 온라인에서 분석을 쫙 합니다. 분석을 쫙 해가지고 체크를 해내요. 저렇게 되면은 어떤 고장이 날 수 있다. 왜냐하면 고장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라 비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캐터필러에서 이제 그 포크레인 그 사용자한테 연락을 하죠. 네 기계가 지금 윤활유를 바꿀 때가 됐다. 네 기계가 지금 뭐 어떤 체인을 고칠 때가 됐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꼭 여기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아마존 얘기는 많이 기사화돼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분유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 분유를 계속 제가 구매를 했었는데 저도 잘 몰라요. 애가 분유를 잘 먹긴 하는데 얘가 언제쯤 다 먹을지 몰라요. 근데 아마존에서 분석을 해요. 홍성훈이라는 사람은 13일 간격으로 분유를 주문을 했어. 지금 마지막 주문 이후에 12일이 지났어. 그러면 저 사람이 1일 이후에 주문할 확률은 굉장히 높아. 그럼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까지 분석이 끝나고 나면 분유를 아마존 그 원래 있는 그런 물류지에서 보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있는 주변에 있는 그런 물류지에다가 그 분유를 미리 보내놔 버려요. 그리고 제가 딱 엔터를 치는 순간, 분유 엔터를 딱 치는 순간에 바로 대응을 하죠. 예전 같으면 상상도 안 되잖아요. 주문하고 한참 있어야 오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그 온라인에 보면은 그 글로벌 유니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유니콘들이 보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먹고 놀고 뭐 이런 현실적인 욕망에 관한 이런 부분들, 뭐 예를 들면 뭐 우버 같은 경우는 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뭐 트래블에 관한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먹고 놀고 뭐 이런 일상적인 현실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상 상황하고 서로 맞춰가지고 예측하고 맞출 수 있는 최적화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기존에 없었던 많은 기술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PSS라고 적어놨는데 그동안 우리는 프로덕트하고 제품하고 서비스는 유형성, 무형성 그래서 별개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서로 빙글빙글 돌아요. 제품이 디지털화되면 서비스가 될 수 있고요. 서비스가 아날로그화 돼가지고 어떤 형태를 갖게 되면 제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한 그 기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뭐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유명한 BCG 컨설팅 그룹에서 나오는 아임필라 모델이라는 건데요. 보면은 뭐 자동차 기술도 있고 뭐 시뮬레이션 기술도 있고 많이 있어요. IoT도 여기 있고요. 뭐 사이버 보안도 있고 여기 클라우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AI 기술, 빅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좀 약간 이 9개 기술이 좀 약간 떠 있는 그런 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돼 있지, 서로 연관되는지. 그래서 요걸 좀 꼭 보완한 건 아니고요. 저희 개인적으로 제가 이민하 교수님 수업을 듣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분이 되게 이렇게 프레임을 잘 짜세요. 그래서 역시 그쪽에서 프레임을 짜기를 이렇게 짰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천지인 그러면 딱 개념들이 오잖아요. 천지인 그러면 공간, 시간, 그다음에 저 사람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축으로 해서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SNS 기술이나 웨어러블 IoT 같은 기술들은 사람에 관계된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LBS 지리정보, 그 다음에 IoT 뭐 이런 것들은 공간에 관한 기술이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은 시간에 관한 기술인데 이런 기술들이 보니까 디지털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날로그에 있던 그런 오프라인에 있던 정보들을 디지털화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보니까 이제 이 데이터들이 쌓여가지고 빅데이터가 되니까 중간에 AI라는 게 작동을 합니다. AI가 작동을 하니까 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측과 맞추면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CPS 디자인이라 그래서 물건 만드는 거 이런 쪽으로 가게 되고요. 3D 프린터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막 찍어내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게이머 같은 경우는 사람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술보다는 약간 방법론 같은 건데 게이머라든가 플랫폼이라든가 AR이라든가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이런 또 새로운 기술들이 나와서 디지털화됐던 부분들이 다시 아날로그 세상으로 나오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케이슨에서는 그 기술을 AI와 12개의 기술이라 그래서 디지털화하는 기술 그리고 아날로그화하는 기술을 그 중요 기술로 잡고 있고요. 이 기술들을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들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그 현상들이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조금 이따가 플랫폼 얘기를 조금 해드릴 거고 저희 창업이랑 관계되는 부분이 이런 얘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거 같아요. 4차 산업혁명식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냉장고에 있는 요리 재료를 꺼내서 레시피를 보고 요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이런 오프라인에서 했던 이런 일들이 온라인 상에서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꺼내서 AI 갖고 돌렸더니 뭔가 최적화가 이루어져요. 자라에서 신상품 만들 때 저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라고 왜 그 비디오 추천해주는 그것도 비디오 본 걸 계속 분석을 했더니 저 사람은 그 액션 영화를 좋아해. 트로 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나타나고 있고 또 나타날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AI와 12가지 기술이 아까 말씀드린 4단계 프로세스 데이터를 모아서 클라우드에 보냈다가 다시 그게 AI를 통해서 최적화돼서 그 오프라인 다시 구현되는 그런 4단계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이 좀 돌아가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일자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단순하게 이거 취업에 관한 부분은 아니고요. 창업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 일자리가 바뀐다는 건 결국 뭐냐 하면 창업도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모습들하고 좀 바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일자리 얘기를 먼저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잠깐만 볼게요. 기술 발전이 점점 빨라지면서 앞으로 일자리가 어떻게 변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앞으로 10년간 일자리 모습을 전망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박수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일자리의 핵심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고용이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사무인터넷이나 가상현실 등을 이용한 신산업에서 기술직과 전문가의 고용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봤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컴퓨터 보안 전문가 등의 직업이 예로 꼽힙니다. 4차 산업혁명 중심의 인력 재편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핀테크나 로보 어드바이저, 인터넷 은행 등의 확산으로 단순 사무원뿐 아니라 증권 및 외환딜러 등의 전문직은 줄어드는 반면 보험이나 금융상품 개발자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전문직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최근까지도 취업자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단순 사무 종사자는 향후 10년 동안 증가 추세가 크게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업무 비중이 점차 늘어나면서 각 직업이 요구하는 역량 또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용접원은 로봇 용접 등이 확산되며 프로그래밍 기술을, 치과기공사는 3D 프린팅 기술을 배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밖에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가 이어지면서 의사뿐 아니라 간병인과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 의료와 복지 분야의 고용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산부인과 의사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제가 전직은행원이고 저쪽에 우리 김익수 선배님도 전직은행원이시라고 하는데 나오기 잘했습니다. 은행원들 뭐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요. 세상이 변하거든요. 세상이 변하는데 엊그제 한 일주일 더 된 것 같은데 제 아는 지인분이 어디 컨퍼런스를 갔더니 그 면접을 인공지능이 면접하는 거를 구경하고 왔대.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질문을 하고 받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 못지않은 그런 거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직업, 좋은 직업 저 개인적으로는 저 잘 모르겠는데 의사를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치잖아요. 근데 의사란 직업도 요즘 AI한테 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AI를 이긴 사람은 의사들밖에 없다는 느낌이 드는 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 지방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으면 그분들이 다시 서울에 있는 삼성의료원이나 아산병원이나 서울대학병원에서 대검진을 받고 진짜 암 맞는지 이랬어요. 근데 요즘 거꾸로 됐습니다. 아산병원이나 여기서 암 진단을 받으면요 다시 그분들이 인천에 있는 길병원을 간답니다. 그러니까 길병원에 뭐가 있냐면 IBM의 왓슨이라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AI가 장착이 돼 있는 치자면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걔가 뭘 하냐 하면 이 진단 사전에 갖다 놓고 얘가 전 세계의 암 데이터를 갖다 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니까
요만큼 암세포가 있으면 죽을지 살지 확률이 나오잖아요. 그동안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경륜이 많은 의사 선생님보다도 그 기계가 더 진단을 잘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바뀔 거기 때문에 참고로 경영지도사 같은 컨설턴트는 뭐 안 망한다라고 하니까 저는 위로를 하고 좀 버텨보려고 하는데요. 그 직업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바뀌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저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사라지는 직업들은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업하시는 분을 얘기를 할 때 이런 사라지는 직업 분야로 창업을 한다고 다 말릴 수도 있고요. 이게 망하는 업종이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 잘 들어가면 생산성이 확실히 좋아지니까 또 좋은 비즈니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자리 변화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 창업 현장에서는 하나의 그 측정 지표로 좀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자리에 관해서 지금 뭐 이게 그 유명한 그 러다이트 운동 사진인데요. 1차 산업혁명 시기에 그 방직 공장에 기계가 들어오니까 노동자들을 쫓아냈죠. 왜냐하면 노동자들보다 훨씬 생산성이 좋으니까 굳이 공장주가 노동자를 채용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이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이 때려 부수는 그 폭동 같은 걸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걱정들을 해요. AI가 점점 커져가지고 직업이 자꾸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세요. 그런데 위스콘신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은요, 그 역사상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없앤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좀 바뀌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버스에는 차장이라 그래서 안내양 하시는 그런 여직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돈도 받고 뭐 사람도 꾸역꾸역 태우고 이랬어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관광버스를 타면 그 스튜어디스처럼 이렇게 예쁘게 옷을 입은 또 거기도 안내양이라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마 다른 직업을 하실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1차 산업혁명 시기에 농업의 비중이 80%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농업 인구가 한 2%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농업이 사라진 건가요? 지금 2% 농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때랑 농업 방식이 바뀌어져 있어요. 이 당시에 천수답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IoT를 이용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줄어든 농부들이 어디로 갔냐면 제조업으로 가고 서비스로 가고 플랫폼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버가 나와가지고 차 생산량이 7대가 우버가 하나를 만들 때마다 차 7대가 필요가 없으니까 차 생산량이나 차의 소비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면서 이런 공유경제나 4차 산업혁명이 생겼을 경우에 자꾸 일자리를 뺏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은요, 우버 관련 신직업들이 자꾸 생겨나요. 어차피 세상은 흐르고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그냥 내가 갖고 있던 나의 어떤 기술이나 자격이나 이거 하나만 붙잡고 계속 있게 되면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노동경제학에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노동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어떤 그 물건을 만드는데 핫도그라고 할게요. 핫도그를 만드는데 기술이 반, 사람이 반 이렇게 들어갔다고 할게요. 예전에는. 근데 기술이 발전하니까 사람의 노동이 덜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그 기술이 인간을 뺏어낸 그거만큼 실업이 생기거나 공황이 생길 거라는 뭐 그런 논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 총량은 안 바뀌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그 폴 크루그만의 설명처럼 저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핫도그 장사 같은 경우에 핫도그를 기계를 잘 썼더니 핫도그를 좀 빨리빨리 만들고 더 저기 하게 되면 핫도그를 더 많이 만들게 되니까 예전에는 핫도그에 들어가는 그 핫도그 그 자루, 젓가락, 또 핫도그에 들어가는 빵, 핫도그에 들어가는 소세지를 조금만 있었으면 되는데 지금 더 많아졌으니까 또 거기 동산생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욕망약점에서 또 다른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 욕구가 더 생산량보다 커진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맨날 핫도그 먹다가 어느 날 피자가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피자 장사라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피자 장수 쪽으로 새로운 돈 흐름이 갈 거고 피자 장사를 재교육하기 위한 그런 변화들이 생길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전에 했던
인간을 뺏어먹었던 기술의 영역이 커졌고 또 새로운 자리에서 인간의 영역이 커졌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파이가 커지는 거죠. 이게 되게 안 맞는 것 같지만 처음에 기술의 파이가 요만큼 있었고 이건 핫도그고 요거는 피자라고 할 때 핫도그는 인간의 영역이 적었는데 피자는 컸는데 결국은 인간과 기술의 영역이 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1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면서 그 욕구로 설명을 하게 되면 1차, 3차까지는 주로 오프라인 단에서 1, 2차는 오프라인이고 3차는 온라인으로 가고 있지만 주로 공급 주도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철철 넘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공급자가 좀 우위인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4차 산업혁명에 가게 되면 이제 남아 돌거든요. 재화는 서비스도 남아 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소비자 주도적으로 가게 되면서 저런 분야에서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약간 요거는 이제 우리 저 지도사님 중에서 이쪽 작업 관련하신 분들은 아마 이 직무하고 직업으로 아마 설명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일거리가 있고 일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막 섞어서 쓰고 있는데요. 그동안 일은 그냥 일자리가 일거리였어요. 근데 약간 이것도 개념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이라는 게 보면은요 뼈 빠지게 해가지고 힘든 게 있어요. 땀 흘리고. 근데 어떤 거는 일을 하다 보면 대의 명분이 있어요. 미션 같은 그런 일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은 하다가 보니까 재밌는 일도 있어요. 일에 빠지면. 근데 예전에는 이것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만 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섞여서 있었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노동에 관한 부분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일자리가 줄어든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은 미션, 업에 관한 부분과 놀이에 관한 부분으로 진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도 생산과 소비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갈 때 그 소비 쪽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욕망, 그 욕망이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의 성격을 좌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노동에서 점점 더 그 놀이나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 인류 역사상 이렇게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시기가 한 번 더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만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수천 년 전에 로마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로마가 식민지를 많이 건드려서 로마 인구의 10배가 넘는 노예를 건드리니까 로마 사람들이 뭐 했어요? 일은 다 돈 안 받고 불평하는 로봇 같은 노예들한테 시켰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맨날 놀았잖아요. 지금 뭐 이태리 유적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그 놀았던 그 증거물들을 지금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20년 벌써 돼가는 것 같은데 그 이태리 갔을 때 포로 로마노인가요? 그 경기장 콜로세움인가요? 그 앞에 갔다가 제가 허물어진 폐허를 보자 안 들어갔는데 그 콜로세움 안에서 엄청난 유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상상도 안 되겠지만 거기서 수중전도 했답니다. 그 안에서 수중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려 그러면 이 노동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대체가 됐기 때문에 인간이 다른 영역에서 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그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다 똑같은 인간이니까. 근데 우리가 AI 로봇한테 일을 시키는 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 역할에 대해서 일을 맞이하는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은 어떤 만드는 노동자 같은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놀이하는 인간에 관한 개념들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주로 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새로 해야 되는 일들은 일과 놀이를 섞어놓은 노동이 아니고 왜냐하면 노동은 AI 시키고 로봇 시키면 되니까 쟤네는 불평도 안 하고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대도서관은 들어보셨죠? 대도서관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 샌드박스라고 아세요? 초등학생 이상은 모르세요.
저희 딸이 몇 달 전에 이제 금년에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샌드박스라고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애들한테 꽂혀가지고 걔네가 뭐가 이렇게 아이템들을 자꾸 팔아요. 그럼 이제 딸내미가 저한테 이제 아양이 들어오자 아빠 이거 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지들이 노는 거 하면서 돈 버는 애들이 MCN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로마 시대에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굉장히 커졌던 것처럼 지금 이제 앞으로도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MCN 쪽으로 굉장히 사업이 커질 거고요. 또 예전에는 뭘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전문적인 영역이 있었어요. 장인 이런 사람들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지가 만들어서 지가 팔아요. 그 다음에 예전에 뭘 만든다라고 하면 공장이라든가 뭔가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3D 프린터 같은 거를 막 쭈걱쭈걱 만들어 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앞으로 만날 창업자들은 예전에는 창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인데 그런 걸 하신다고 오실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꽤 괜찮은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창업에 성공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 굉장한 부자인데 원래 이거 왜 만들었어요? 페이스북을 여대생들하고 짝짓기 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만들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위웍도 생계가 아닌 삶을 위해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성공한 창업자들이 재밌게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그 공유 경제잖아요. 예전에 없던 형태잖아요. 그래서 창업의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유 경제하고 플랫폼 얘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이게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앞으로 이제 많은 비즈니스들이 우리가 보통 공유 경제나 플랫폼 그러면 굉장히 큰 것만 생각했어요. 에어비앤비 엄청나잖아. 근데 처음에는 걔들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새로운 창업 생태계의 중요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 부분 한번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소유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뭔가 연결한다는 게 되게 돈이 많이 들고 막 이랬는데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연결병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인터넷 연결하면은 예전에는 예를 들면 뭘 전달을 하려고 하면 문서 하나 전달하려고 하더라도 꼭 들고 와서 줘야 되고 우편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다 그냥 스캔해서 보내고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굉장히 빨라졌죠. 그래서 시대가 이런 공유의 시대로 가게 되면서 비즈니스가 어떻게 바뀌냐면 예전에는 우리 이거 많이 보셨죠? 시험 볼 때 가치사슬 기업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까 폐쇄적으로 그 안에서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 공유하는 부분들이 편해지니까 어떤 네트워크 세상이 돼버리니까 네트워크 안에서 가치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가치 사슬이라는 어떤 비즈니스 개념에서 가치 네트워크적인 개념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폐쇄되어 있던 뭐 R&D를 해서 저쪽 서비스 개발하는 것도 예전에는 폐쇄적으로 혼자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서로 협업하고 공유하고 하는 그런 생태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 플랫폼들이 있고요. 플랫폼 더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장도 또 플랫폼들이 있어 서로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공유가 되면서 예전에 어떤 단순했던 그런 밸류체인이 좀 더 복잡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어떤 산업 생태계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어떤 경쟁의 원천이 개별 요소인 경우들이 많았어요. 인적 자원이 훌륭하든지 좋은 기회를 갖든지. 이제는 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바뀌어서 공유 플랫폼으로 가다 보니까 공유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원도 있어야 되고 연결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얘의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어서 저쪽 링크 연결하는 쪽으로 해서 네트워크 효과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말은 되게 낯선 말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18세기의 산업혁명 말씀을 드렸는데 18세기 산업혁명이 생기고 나서 기차가 생겼어요. 그래서 기차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차, 서울에서 대구 가는 기차가 서로 다른 역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물론 이제 SRT하고 KTX가 서로 역을 달리하고는 있지만 달리 만들면 두 개가 필요하지만 그 한 역에서 출발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죠. 실제로 지금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호남선은 용산에서 출발하고 그다음에 경부선은 서울역에서 출발하는데 합쳐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플랫폼 같은 부분들이 사실은 예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뭐 비행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와이를 가는데 대한항공은 여기
공항에서 보내고 진해연 여기서 보내고 이렇게 공항을 따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공통되는 어떤 그 플랫폼이 하나가 있으면 그걸 반복해서 활용해서 쓸 수 있음으로써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컴퓨터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컴퓨터 상황을 모르잖아요. 근데 OS라는 거, 뭐 윈도우든 맥이든 OS라는 게 있으면 그거하고 서로 연결되게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은 쉽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그런 스마트폰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도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안드로이드에서 돌아가게끔 iOS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면 훨씬 편해지겠죠. 그래서 뭐냐면 기존에는 각자 했어요. 각자 했어요. 우리 각자 했는데 공통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뭐 아주 단순한 산수인데 AX 더하기 BX 더하기 CX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가로로 묶어내고 X로 해버리게 되면 X가 공통요소잖아요. 그래서 마치 저 수식처럼 어떤 공통되는 부분, 기차역 같은 거, 뭐 OS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플랫폼 구실을 제대로 해준다라고 하면 각각 A가 B가 C가 X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반복되는 공통 역량을 공유하거나 또는 공유로 얻어지는 효율 또는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플랫폼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강조되기 시작한 이유가 아마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분이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그 유명한 학자신데 그동안은 이 AX, BX, CX를 묶어주는 이 가로를 묶어주는 비용이 굉장히 컸어요. 그냥 따로 놀게 하면 알아서 지들끼리 하는데 이걸 굳이 플랫폼을 만들려다 보니까 컸어요.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묶어주는 비용이 되게 공유 비용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는 묶어주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각각 할 게 아니라 묶어놔 버리게 되면 새로운 D나 E나 F가 나올 때는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가로 안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산업의 모습이. 그래서 어떤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어떤 비즈니스 만드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존에 했던 창업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플랫폼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이거 기억나세요? 그 윤석철 교수님의 그 기업 생존 부등식이죠. 코스트보다는 프라이스를 크게 해야 기업이 안 망하고 살 수 있고 프라이스보다는 밸류를 크게 해야 고객이 물건을 산다. 그래서 뭐 C보다는 P가 크고 P보다는 뭐 밸류가 크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주 유명한 그 기업의 생존 부등식인데요. 이 플랫폼 경제에 오게 되면 이 관계가 조금 변화가 됩니다. 일단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공동 역량을 써가지고 자원 소비가 줄어드니까 코스트를 낮출 수가 있어요. 효율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효율이 발생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기죠? 마진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이 공통되는 역량을 안 만들어도 되니까 훨씬 더 높은 그 밸류를 만들어내는 게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밸류는 높아지고 코스트는 떨어지게 되죠. 결국 종국에 가면은 그 밸류에서 코스트를 빼기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인데 그게 기존에 있던 이런 밴드보다 훨씬 넓어질 수가 있는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에 그렇게 하게 되면 프라이스도 떨어지죠. 프라이스가 떨어지게 되면 한편에서 보면 요만큼 가격이 떨어지는 얘기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GDP 같은 부분들이 떨어질 수. GDP라는 거는 가격 곱하기 수량이니까 어떤 숫자적인 경제적 말하는 숫자는 줄어들 수가 있지만 효용은 더 커지는 거죠. 소비자의 효용은. 그리고 저 A, B, C를 묶어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어떤 그런 그 비용 문제 같은 부분들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플랫폼을 만들면서 효율이 더 커지고 혁신이 커지고 가치가 커지는 그런 선순환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그 플랫폼이라는 게 이게 저 자동차 뭐 샤시라고 하나요? 처음에 그 플랫폼이라는 게 자동차 공장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 스마트폰으로 뭐 다 넘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어떤 제품 플랫폼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에서 또 나오죠. 안드로이드 폰에 안드로이드가 나오고 뭐 아이폰에 iOS가 나오고요. 그러고 나면 또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올릴 수 있는